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한국이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면서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제 침략 중단하라! 아베는 사죄하라!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네, 오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들어보셨는데요. 아베는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 대담은요. 광복절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MBC 보도국의 이명서 사회문화 에디터 그리고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목소리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승원 기자, 최근에 다큐멘터리까지 만드셨어요? 예, 네. 이제 8.15잖아요, 오늘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같이 나온 이 이명서 에디터. 예, 저는 이제 회사 저보다 이제 선배시니까. 네네. 예, 2년 선배시거든요. 2년. 네. 같이 함께 이제 뭐 의미 있는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8.15 특집으로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MBC 뉴스라고. 네네, 그렇죠. 예, MBC 보도국의 디지털 뉴스 채널입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채널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이명서 선배와 함께 이제 100년 만의 역사 전쟁 네. 이런 제목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네. 어제 이제 일부를 이제 먼저 올렸어요. 공개를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부가 올라갈 예정인데 일부 지금 올리고 지금 하루 정도 됐죠. 지금 하루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조회수가 6만 회.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고 지금 네. 댓글도 지금 뭐 몇백 개가 붙었습니다. 네. 몇백 개 붙었는데 뭐 영어로 좀 이 자막을 좀 달아달라. 그것도 의미 있죠. 예, 그래서 네. 뭐 이런 뭐 댓글도 붙고 해서 굉장히 좀 반응이 제작진들도 뜨겁네요. 지금 고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잠시 후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 혹은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구조가 조승원 기자가 감독이고 이명서 에디터가 주연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되게 안 어울리는데요. 아니, 이번 이제 다큐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획 연출을 했고요. 기획 연출했고 제가 사실은 제가 한 2년 정도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요? 아니요, 2년 정도. 2년 정도. 2011년도에는 다큐 만들어가지고 제가 극장에 개봉도 한번 했었어요. 무슨 영화인데요? 술에 대하여라고 뭐 또 술이군요. 제가 영화 네. 감독으로 데뷔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이명 선배가 이제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한번 모시고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네. 뭐 박성재 보도국장이 뭐 시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이번에는 순전히 그냥 제가 혼자 네.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거의 한 20 몇 년 넘게 네. 뭐 이렇게 기자 생활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 다큐멘터리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100년 만의 역사 전쟁. 100년 만의 역사 전쟁입니다. 제목 이것도 조성원 기자가 지은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기획 의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최근 이런 흐름을 제가 딱 보면서 네. 제가 처음 떠올렸던 게 딱 100년 전에 1919년 3.1 운동. 그래서 네. 우리 대한 독립을 외쳤잖아요. 그랬죠. 예, 그로부터 딱 100년 지나고. 딱 100년. 그때 당시 일제에 맞서서 이 대한 독립을 몽척껏 목 놓아 외쳤던 네. 선조들은 100년 뒤에 어떤 대한민국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만에 벌어진 이런 갈등 이거야말로 진짜 100년 만에 벌어진 역사 전쟁이 아닌가 해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본. 사실 100년이라는 게 굉장히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전체 역사를 본다면. 이명서 에디터는 제가 알아보니까 26년 차 일본 전문 기자.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공부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파원 생활도 하시고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실 때 느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은 예, 처음입니까? 일단은 이제 인터뷰를 당한 입장인데 당한 입장.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네. 인터뷰를 당해 보니까 그 자체의 경험은 뭐 좀 여러분들 좀 특별한 좀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를 다음에 제가 할 때도 네.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조승훈 부장의 그 제안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어떤 응하게 된 네네. 그 배경은 저도 이제 한일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일본에서 연수도 했고 네. 특파원 생활도 하면서 네. 제가 나름대로 취재하고 공부하고 또 사고를 정돈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 갈등을 보면서 어쨌든 이 일본의 무도한 공세 이것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시작은 이런 공세를 퍼붓는 그들의 그 행동의 이유, 그들이 왜 이러는지 그렇죠. 이유를 그것을 알아야죠. 네.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좀 보태고 싶다. 네. 이 사회에 좀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 인터뷰에 응하고 네. 조승원 감독이 네. 아주 훌륭한 그 다큐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명서 에디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3년, 4년 정도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을 네. 하셨죠. 네. 네, 일본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만큼 많이 관찰을 해왔다라는 의미일 텐데 이 다큐가 한 13분짜리인가요? 일부가 이제 13분이죠. 일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 눈에 띄는 게 도입부인데 12년 전의 트라우마. 12년 전 트라우마? 이게 뭘까? 이게 지금의 아베를 만든 건지 모른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명세 에디터. 이 12년 전 트라우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베 총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것이죠. 뭐 전범인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이고 네. 뭐 뼛속까지 극우 유전자가 있는 그런 극우주의자다. 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전제된 사실에서 이해를 출발하는데 전 좀 달리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93년에 그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아주 노회한 현실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권력을 갖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1차 목표인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겠죠. 네. 그래서 그 현실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 일단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네. 우리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2006년도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됐었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 명문가 출신의 그 전후 최연소 총리라는 그런 타이틀도 얻고 네네. 화려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네. 1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의 미숙함, 네. 혼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유가 됐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은 2007년도 7월이죠. 그때 미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2007년. 10년 전에 이미 제안된 것인데 통과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상태였거든요. 네, 일본 로비가 심했죠. 네. 네, 네. 근데 2007년 7월 달에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과되는 것인데 그 앞전에 그 아베 총리가 이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그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이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하고 교육하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일본 정부가 관여된 증거가 없으니 결의안이 통과돼도 우리 일본 정부는 사과할 일이 없다. 네. 일본 우파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죠. 그랬더니만 국제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한 달여 만에 그 뒤에 자진 사퇴를 한 것이죠. 이 경험이 현실 정치인 아베한테는 네. 상당히 강렬한 경험이자 네. 트라우마가 있다.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네. 국제사회에 자기의 상식 그대로 나의 것 그대로 외쳤을 때 강한 역풍이 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자기의 이 철학
네. 이 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12년 전 트라우마 한마디로 정치인 아베가 1년 만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낙마한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절치부심했겠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그래서 결국은 2012년에 다시 총리가 된 건데 그 지금 이명세 에디터가 말씀하신 건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게 됐다. 당시 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베 보면은 과연 의식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수원 기자는 어떠셨어요? 연출하시면서. 지금 이명서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조금만 좀 네네. 설명을 하자면 제가 네. 자료화면을 찾으면서 좀 놀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통과될 때 처음에 그 미국 분위기에서도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주 일본 편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가져봤는데 네. 로라 바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발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네네.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 중에는 범죄를 저지른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런 청문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조차도 아베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아베가 절대 우리는 사과 못해라는 얘기를 2007년도 그때 3월 달인가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요. 어떻게요? 찬성으로. 결의안 찬성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잖아요. 네네. 7월 30일 날인데 네네. 그게 2007년도 7월 30일인데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로라 바커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10년간 계속 실패했었고 2006년도에도 이미 한 번 또 그 결의안이 제기됐는데 결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때 하원 그 외교위원회 통과했다가 그때도 또 일본이 로비해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었던 이런 건데도 아베의 그런 그 뻔뻔함이 결국은 이런 그 결의안이 통과되게 한 계기가 네. 됐거든요. 오히려 반발을 사서 반발이 당시에. 됐어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 아베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큰 충격을 받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트라우마,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걸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요즘 그 아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태도나 워딩들을 보면은 대체 또 왜 저러는 걸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점점 이제 이 일본 우파의 논리, 아베 총리의 논리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 네. 상당히 그 중간중간 대목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이제 나오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가 그 분노에 우리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네. 그들의 어떤 사고 구조라고 할까요? 네, 네. 그걸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인내심과 좀 분노를 좀 자제하고 네. 제가 일본의 우파들이 많이 공유하는 논리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따 또 얘기가 나올 텐데 네, 네. 독일의 전후 주변 국가에 대한 사죄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일본의 독일처럼 그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렇게 네. 우리가 요구를 하고 뭐 일본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의 이 우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일은 그 이를테면 프랑스나 뭐 주변국 폴란드 또 유태인 학살 이런 자기가 전쟁을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던 그 나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다. 네. 우리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한 상대가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로 삼은 나라다. 합법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불합법은 또 다른 차원의 논의고 네네. 어쨌든 이른바 선진국들이 선진 제국들이 다 갖고 있던 뭐 이를테면 영국과 뭐 인도의 관계, 뭐 이를테면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 네네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이다. 그것과 2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이 주변 국가 전쟁을 한 주변 국가와 전쟁한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은 다르다. 다른 문제다. 하는 그 논리인 것이죠. 우익들의 논리.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싸웠던 그 나라한테는 사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대표적인 게 그 2015년도에 아베 담화가 나오는데 네네.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네.
그 반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이죠. 네네네. 저는 분리를 했군요. 이것이 네. 일종의 그 과거사 분리 작전이라고 할까? 굳이 네. 이름을 붙이자면 네. 뭐 미국이나 뭐 영국 혹은 중국에 대해서는 네. 사죄할 수 있지만 네. 한국 너희들한테 사죄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어머,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광복절 특집으로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서 에디터 그리고 조승환 기자와 함께 광복절 특집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명서 에디터가 독일과 일본의 어떤 그 전쟁 이후의 대응 방식 그리고 특히 일본 우익 측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제 우리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65년 그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불완전한 미완의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체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정치권에서 주장도 있는데요. 이명서 에디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일 협정.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네. 지금 아주 강경하게 약간 좀 뭐 아주 거칠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건데요. 네네 공식적으로. 네. 그 배경에는 결국 이 1965년 한일 협정이 있는 것인데 네네. 일본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네.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지금 네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네네. 만약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그 한일 협정으로 그 받은 어떤 청구권 그 자금은 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게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민사적, 재정적 차원에서의 그 해법이었다. 네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적인 거다. 그것에 대한 그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그 논리의 판결이거든요. 네네. 만약 이것을 이제 일본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었고 네. 또 아마도 이 아베 총리는 절대로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죠. 논리가.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게 서구 사회에서 전쟁 전시하에 여성 인권 범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속내를 드러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겁니다. 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하고는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 징용 문제는. 근데 이 징용 문제를 만약에 뭐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 생각했던 네. 이 지금 정상 국가로 가는 이 과정이 네. 다시 근본부터 어그러지면서 네, 네. 다시 65년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입장에서 어찌됐든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좀 분리해서 또 접근하면서 본인들이 그 논리대로 그냥 싸운 것이 엎어질까 봐 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주신 아마도 거고.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이 자신들의 대처는 네.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자기들이 보였던 그때 상황과는 달리 아마도 서구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도.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제국주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선진국들도. 야, 니네는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네. 거죠.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위안부는 이제 그렇죠. 좀 다른 문제가 네, 인권의 차원이기도 하고. 인권의 차원이기도 건데 징용은 강제징용 문제는 너네는 안 했어? 너네는 뭐 제국주의 식민지 경험 없어? 니네도 다 강제징용 했잖아라는 게 아마 그쪽 논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이명사 에디터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이명사 에디터의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거죠? 이런 건데 한국이 지금 일본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일본이 한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지금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요. 서로 뻔히 알고 네. 서로 일본도 한국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일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아베가 특히 일본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되겠군요. 아베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베는 사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본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다가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 역사 전쟁의 심판은 결국 국제 사회가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국제적인 여론전 중요하죠. 실제로 아베 총리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한국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이미 일찌감치 그 2012년 총리가 다시 된 뒤에 미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Japan is back. 일본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지만 무모하게 역사 전쟁을 했던 그때 아베 아니고 지금은 좀 합리적인 아베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최근에 뭐 마이니치 신문이나 이런 일본 신문들이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막 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 징용 문제 등등에 관해서 그 설명을 했고 미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그것을 상당 부분 이해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근데 우리 청와대에서 부인을 했고요. 네. 이 한일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에는 이른바 오보도 많고 그렇죠. 뭐 한데 저는 약간 한일 관계 보도에서 특징이 뭐냐면 오보가 아닌데 맞는 것처럼 이런 오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의 어떤 뭐 적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의 오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이니치 신문 보도 이후에 일본 뭐 요미우리 신문이나 다른 신문들이 그런 보도를 이어왔는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 봅니다. 그거 미국 정부가 일본의 정부의 설명에 이해를 하고 납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전파하고 있다. 그렇죠. 설명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그건 늘 하고 있었죠. 걔네들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핵심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요컨대 일본은 지금 한국이 어떻게 나오냐 보다도 국제사회 핵심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읽고 이 사안에 대처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로비 실력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고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좀 돼왔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비단 정부뿐만 아니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사회를 향해서. 네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일본과 전쟁이라고 한다면 팩트의 사실의 전쟁일 수도 있고 네. 논리의 전쟁일 수도 있고 혹은 비전의 전쟁일 수도 있고 철학의 전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는 일찍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이 무도한 제국주의 시대에 네. 그 주변 이웃 나라를 침탈해서 식민지로 삼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네. 엄정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좀 물론 디테일한 네. 그런 어떤 뭐 전술, 뭐 네. 이런 작전, 네. 뭐 이를테면 이런 적분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 상황에 대한 엄정함, 엄숙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팩트와 논리와 철학과 비전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뭐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역사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여론전을 이어가자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친일 같아요. 뭐 일본 내에서 일본 구구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친일이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 요즘 뭐 이영훈 교수나 뭐 안병직 명예교수나 굉장히 우리 기본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원 기자? 밖에도 적인데 안에 지금 이러니 참 큰일입니다, 진짜. 네. 저 요새 진짜 잠이 안 와요. 이 생각하면 네, 정말 네. 이게 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시는지 이분들 진짜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러시는지 진짜.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이영훈 교수와 함께 이제 뭐 식민사관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셨던 분 중에 이제 안병직 교수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네. 이분 예전에 이제 이분 MBC에도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 그때도 뭐 위안부는 뭐 매춘부니 뭐 이런 소리 하셔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도 난리가 나셨던 분인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 기사도 직접 가져와 봤는데 네. 이 2013년도에 이분이 그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일기라는 책을 내시는데 2013년도에요? 네, 2013년도에 책을 내시는데 내용이 의외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가 전시 동원 체제에서 일본군 주도하에 강제 동원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가 그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이 돼요. 네네. 그거를 번역하고 해제해서 간영한 사람이 안병직이에요. 안병직 이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증주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실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역사지 증거가 없는 증거와 사료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있죠. 네네. 그런 걸 주장하신 분들이 안병직 지금 이영훈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위안부 강제 동원에 입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의 책조차 네. 안병직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2부에 이제 그런 걸 쓸 텐데 위안부 문제를 28년 전에 맨 처음 세상에 알린 분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신문 기자시잖아요. 네네네. 우에무라 기자. 네. 이분이신데. 정작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안병직, 이영훈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우익 논리에 편승하는 분들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본 우익의 논리를 연구해요. 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찾아내는데 네. 도대체 그러면 우리 민족 사관을 갖고 계신 학자분들은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계신가? 우리 기업들은 애국심 마케팅 한다면서 막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돈을 지원하고 있는가 지금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병직 교수나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가 네.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할 때 그 연구비를 네. 그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이 두 논문 다 도요타한테 받습니다. 일본한테 다 받았어요. 일본에서. 예, 받았죠. 근데 저는 이 받은 것 자체는 이 연구 자금 받은 사람이 많아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받았다 해서 다 무슨 이런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네.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오죽하면 일본 돈 받아서 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제발 좀 이제 이런 데다 좀 신경 쓰고 우리 학자들 그리고 아까도 언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 저는 진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그 제 다큐 2부에 그 내용 나올 텐데 네.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보도했던 그 우에무라 기자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인터뷰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닙니까? 자, 요 얘기 그냥 저 네. 다큐 이전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국에서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우리 편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이거를 추적하는 전문 기자 한 명 없는 것 같다. 실제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수요 집회가 1,400회인데 수요 집회 나와 보십시오. 매번 기자가 바뀌어요. 취재하는 기자가. 종로경찰서 출입하는 기자가 나왔다가 종로경찰서 출입기자 바쁘면 영등포 출입기자가 나갑니다. 그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고 솔직히 그런 비판에 대해서 MBC도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네. 정말 그 이 우에무리 기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 기자는 그 보도한 다음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그럼요. 들었는데요. 네. 자기 네. 딸 살해 위협까지. 아.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에 놓일 정도로 그 일본 기자는 예, 그런 지금 뭐 네. 조성 기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요. 결국은 저 우에무라 기자의 이야기는 이게 어떤 한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이 한일 간의 이런 문제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네. 이렇게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네. 또 각 자기 위치에서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네네.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저분이 우리 언론의 한 단면을 보신 거죠. 그러네요.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수요 집회에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맨날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저희들 말로 이른바 경찰 기자라고 하죠. 네, 그 담당하는 그 우리 사건 기자들이 네. 이렇게 와서 그걸 취재를 하는 겁니다. 매번 바뀌면서. 네, 네. 그게 저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준비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100년 만의 역사 전쟁 그 이병수 에디터한테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몇 가지 우리가 원칙을 할 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첫째는 이것은 물론 일본과의 싸움이고 대결이지만 네. 철저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파하는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운명적인 싸움이다 하는 네.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은 뭐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팩트, 우리의 논리, 우리의 철학, 우리의 비전 네.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네. 우위 네.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는 결국 이런 과정의 목표는 그 이번에 그 만해 평화상 받으신 와다 하루키 교수의 말처럼 네, 네, 네. 동아시아의 이 갈등을 겪은 동아시아의 평화의 집을 짓자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통의 일본인들하고는 그 유대와 연대를 상식의 통해서. 회복을 같이 노력하는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서 가기 전에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인 당신을 위해 현대자동차 쿨썸머 페스타 아반떼 그랜저 산타페 코나 최대 6% 할인에 다양한 추가 혜택까지 전시장 방문 시 메뉴 추첨 증정 페스타 및 상상기간 조건 포함 시 일부 차종 한정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이 시대의 트렌드 로컬 푸드로 매일 밥상 미식회 주말엔 도시농부 첨단을 즐기는 금융 힙스터 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의 중심 농업 농촌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 꿈틀 NH농협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네, 조승환 기자의 신청곡 안예은의 8호 감방의 노래 듣고 계신데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조 기자? 이 노래가 오늘 좀 꼭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제가 2부 다큐멘터리 엔딩곡으로 이미 지정을 해놓은 곡입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통하고 바다가 끓는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8호 감방에서 유관준 열사가 갇혀 계실 때 불렀던 그 가사입니다. 멜로디는 바뀌었지만 그 신명철 지사의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께서 그 8호 감방에서 실제 불렀던 그 가사를 구술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두 분 인사드리고 3, 4부는 10분 일찍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